자, 원투펀치 TF 2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는 김민재 선수와 바이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지금 외국에 있는 한국인 선수들 중에서 또 김민재 선수만큼 핫한 선수, 이제는 뭐 대표팀에서도 없으면 안 될 선수가 된 그렇죠.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강인 선수하고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스타드 랭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짜 구번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네. 보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야, 이강인은 이제 저 자리에서도 잘해? 약간 이런 느낌? 예. 약간 놀라움과 못하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이 선수의 과연 재능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 전반기 때 엘리키 감독이 팀을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서 네. 왜냐면 시즌 그 이적 시장 막판에도 계속 선수가 변동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적하고 네. 은바페도 떠난다 하다가 남다가 뭐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대신 떠나고 그러면서 데드라인에 막 덴벨레, 무아니, 바르콜라 막 한꺼번에 영입하고 그러면서 포메이션 변화도 정말 많았었고요. 전반기 내내. 거기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정말 많이 변했었거든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도 좌우 메짤라 다 서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도 서고요. 좌우 윙어도 서고요. 서보고. 심지어 윙백도 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짜 9번도 한 경기 나왔었는데 그때는 가짜 9번으로 나왔을 때 다소 부진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은 이번 경기 스타드 랜전에서는 가짜 9번으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시즌은 그 지난 시즌과 조금 다른 게 어느 자리에 나와도 제 역할을 그 이상을 해준다. 선수 개인이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은 이 선수가 그냥 한 단계 더 올라선 것이 아닌가? 예.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위치에 따라서 제각각의 매력이 달라요. 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거가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를 보는 재미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어느 자리에서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먼저 뭐 이게 그 르아브전, 르아브의 예. 리게앙 그 개막전이었는데요. 네. 이때는 아직 그 덴벨레가 조금 늦게 합류하기도 하고 그 유로 때문에 그렇죠. 이어진 몽펠리에하고의 예. 2라운드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는 이제 덴벨레가 나오면서 네. 벤치로 내려가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62분경에 덴벨레 대신해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출전했죠. 네. 예, 또 이제 82분경에 골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 경기 두 골들이 다 골키퍼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아주 잘 처리를 한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 골키퍼가 움찔도 못한 상태로 그냥 먹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가 대부분은 원래 이전에는 파포스트 조금은 감아차는 형태였는데 맞아요. 니어로 기습적으로 때리는 슈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은바페한테 거죠. 배웠나 봐. 은바페가 가면서 그거 가르쳐주고 갔나 보다. 그러니까요. 약간 좀 네. 은바페 스타일의 반박자나 아니면 반의 반박자 정도 빠르게 슈팅 가져가면서 네. 골키퍼가 움찔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 리그앙 마지막 경기, 예. 최종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리그앙에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는데 이강인은 이전까지는 2경기 연속골조차 없었다. 네. 프로 무대에서는. 리옹하고의 쿠프 드 프랑스에서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또 이제 대표팀에서 싱가포르과의 경기에 2골 그리고 네. 또 이제 중국전에 1골을 그렇죠. 넣으면서 이렇게 따지면은 최근 6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을 한 거죠. 팀을 가리지 않고 소속팀, 클럽팀이건 대표팀이건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 이제 릴과의 경기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덴벨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스망 덴벨레에 대해서는 확실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더 주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우측 윙 자리에서만큼은 우스망 덴벨레가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장난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덴벨레 주사위형 선수라는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물론 이 선수가 크로스 처리하는 거나 슈팅 처리하는 거는 그런 기운이 들 때가 많긴 한데, 우스망 덴벨레가 다른 어떤 선수보다 큰 장점 하나가 공을 운반하는, 공을 가지고 앞쪽으로 전진하는 그 능력 하나만큼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 선수가. 예, 거기다 양발을 쓰고 네,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예. 있고. 거기다 이제 덴벨레도 슈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패스가 상당히 변칙적으로 나가요. 동료들도 예측을 못하고 그래서 예. 주사형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은 더더욱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덴벨레가 삘 받은 날에는 예. 뭔가 거기서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하죠. 정말 무쌍을 찍는 예. 거고 진짜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은바페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방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덴벨레와 바르콜라를 가지고 조금은 상대한테 균열을 내는 형태로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뭐 이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74분경에 교체 투입됐는데 네. 뭐 여기서 뭐 바르콜라랑 교체된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긴 그렇죠. 했습니다. 메짤라로 이제 그 브레스트전에 나왔었는데 네. 윙에서 뛸 때 이강인
이강인 선수는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 생산하는 능력을 굉장히 보여줬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볼 터치하던가 이런 것들은 많이 가져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메짤라로 가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많은 볼 터치들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경기에 있어서의 관여력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요. 실제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볼 터치도 108회를 가져갔고요. 패스도 83회 시도에서 78회 성공시키면서 9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키패스도 2회를 기록을 했고요. 롱패스도 100% 성공률, 그리고 드리블도 4회 시도에서 2회 성공. 무엇보다도 이제 그라운드 볼을 14회 경합해가지고 10회를 따냈고요. 태클도 4회를 기록을 한 건데요. 파울 획득도 4회를 기록을 했죠. 전반적으로 이제 미드필더로서 해줘야 될 플레이들이 골고루 수치상으로도 아주 잘해줬다는 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브레스트전에서 볼 경합 승리 10회를 기록한 거는 개인 프로 통산 최다 기록입니다. 과거에 이제 라리가 있을 때부터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목소리도 있었고 지적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여기 파리 생제르맹까지 온 마당에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뭐 경합에 있어서는 아기데 감독한테 굉장히 감사해야죠. 그렇죠. 마요르카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지로나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 이 경기 사실 그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고전을 했었어요. 고전했죠. 진짜 고전했습니다. 이 경기. 그냥 0대0 무승부로 끝낼 뻔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63분경에 비티냐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짤라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와중에 이제 상대의 자책골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거는 가자니가 골키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스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전까지는 공격 패턴도 조금은 단조로웠거든요. 하지만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조금은 창의성이 발휘가 되면서 지로나를 공략한 게 결국은 실수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단 27분을 뛰었음에도 키패스 3회로 최다였고요. 패스 성공률 100%, 크로스도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켰고요. 드리블도 하나 성공시키고 그라운드 볼도 5번 경합해가지고 4번 따내면서 승리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준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프랑스 매체들에서 죄다 그 얘기들을 했어요. 왜 이강인 선발 아니냐, 심지어 엘리케 감독하고의 기자회견에서도 왜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직업 자체가 조금은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불공평한 직업이다. 지로나 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16명이 선발 출전할 자격이 있었다. 그 중에 나는 11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강인도 그 16명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선수들한테 불공평한 선수들이 많을수록 이거는 우리 팀에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다.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삶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은 이미 여기 올 때부터 내가 오기 전부터 잘 알던 선수였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라리가에서 정말 잘했었고, 특별한 선수고,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 거죠. 이강인 선수가 스타드 랭스전에서도 이제 메짤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경기 시작했을 때는 가짜 9번으로 시작했어요. 가짜 9번으로 시작하면서 무한이를 이제 오른쪽에 배치를 하면서 했었는데 무한이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위치를 또 바꾸고 계속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가짜 9번에서 왼쪽 윙으로 갔다가 또 이제 메짤라로 갔다가 계속 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근데 콜로무아니 선수가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콜로무아니 선수가 저 비싼 선수가 결국 저렇게 측면에서도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면 고민 너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그 하무스하고 아센시오가 계속 부상 후 빠진 가운데 무한이가 부진했었다 보니까 지난 스타드 렌전에는 결국은 이강인 가짜 9번을 가동을 한 거죠. 아예 무한이를 빼버리고. 사실 한 번 이제 이렇게 썼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꺼내기 어려운 그런 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 역시도 파리 생제르맹을 맡고 나서 되게 과감하고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날 활약을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인 건데 저것도 후반 와가지고 그나마 박스 안으로 좀 들어간 거였지. 네. 사실 전반전 보면은 양쪽 메잘라로 도리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히트맵이 그쪽에 많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전환 패스도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덴벨레한테 스루 패스도 많이 찔러주고 예,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평균 위치를 봐도 예, 가운데 미드필더처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가 압박할 때는 위로 붙다가도 네. 공격을 풀 때는 또 이제 내려와서 푸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파리 생제맹의 공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 관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짧게 내주고 하키미가 이제 패스 연결해 준 거를 파비안 루이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수비벽 맞고 나갔었고요. 아, 이거 예술이었죠. 예, 그 6분경에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네.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덴벨레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예, 이제 센스 있게 힐 패스를 딱 네. 줘가지고 덴벨레가 빈 공간을 그대로 치고 들어갔죠. 네. 그래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네. 이게 조금 슈팅이 약하게 맞으면서 네. 잡혔고요. 13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올린 거를 주앙 네베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수비벽에 막혔고요. 또 다시 이제 뭐 14분경에도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올린 거 네. 주앙 네베스가 이번에는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또 이제 수비벽에 맞았었고요. 이것도 정말 좋았죠. 17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메찰라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하키미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다가 덴벨레가 수비 뒷공간 들어가는 걸 보고 그대로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거든요. 그래서 덴벨레가 그대로 치고 가서 골키퍼와 1대1이었는데 네. 이 슈팅이 옆금으로 맞았죠. 덴벨레 선수가 이제 저런 1대1 상황이 됐었을 때 저런 결말 막히거나 벗어나거나 어떻게 보면 익숙합니다. 32분경에는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의 백패스를 받아서 하프라인 근처죠. 거기서 이제 환상적인 전환 패스를 넘겨줬죠. 바르콜라가 가슴 트래핑에 이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주앙 네베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수비벽에 맞았습니다. 33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본인이 올린 참- 걸 네. 이거 수비가 걷어냈는데 오른쪽에서 조금 패스를 주고받다가 파비안 루이스가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 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접고서는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조금 벗어났어요. 빗맞았죠. 예,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근 들어서 오른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오른발로도 골을 곧잘 넣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발을 쓰는 빈도 자체가 좀 늘어났어요. 예, 하지만은 이동하면서 슈팅은 아,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예. 예. 안 그래도 왼발잡이는 왼발잡이 자체가 투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왼발잡이가 양발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36분경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 바르콜라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컵백 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또 이제 그 등진 상태에서 뒤로 패스를 잘 내줬고 이걸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또 이제 수비벽에 맞고 나갔고요. 또 이제 36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올린 거를 주앙 네베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것도 수비벽에 맞았고요. 51분경에는 이제 후반전 들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그 주앙 네베스의 그 혼전 상황에서의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돌아서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강인 선수의 골이 나왔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공격에 있어서의 기점도 이강인 선수였거든요. 그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잘 그렇죠. 내줬고 덴벨레부터 덴벨레 이강인 거쳐서 바르콜라까지 이제 쭉 자연스럽게 이제 전환이 네. 된 거죠. 바르콜라가 수비 앞에 둔 상태에서 접고 네. 오른발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이게 그 크로스바 맞고 나온 거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가던 이강인 선수가 네. 빈 골대에 이제 그대로 밀어 넣은 거죠. 참고로 이게 이강인 선수의 커리 프로 통산 첫 헤더골이었다라고 합니다. 68분경에 이것도 사실 루즈볼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로챘거든요. 상대 이제 볼터치가 튄 거를 가로채서 이제 패스 준 게 상대 수비 살짝 맞고 굴절된 거를 하키미가 그대로 이제 전진 받았죠. 패스 줬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덴벨레가 찔러준 패스를 오버래핑에 들어간 하키미 정말 빠르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하키미가 그대로 이제 반대편으로 땅볼 크로스 보내줬고 이거를 이제 바르콜라가 빈 골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90분을 뛰면서 볼터치 63회 이게 9번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 많은 거예요. 거죠. 위치 자체가 보통 이제 박스 안에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치가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한 20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패스도 91%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키패스 7회. 이게 진짜 핵심적인 거죠. 예, 가장 많이 기록을 한 거고요. 드리블도 2회 시도에서 2회 성공시켰고요. 크로스도 5회 시도에서 3회 성공. 롱패스도 3회 시도에서 3회 성공. 7번의 키패스 중에 한 번은 빅찬스였고요. 그라운드볼 경합도 11회에서 7회 성공. 등지는 플레이도 이제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글쎄 뭐 미드필더로서도 그렇고 윙어로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게 되면 이제 좋은 부분이니까 네. 근데 가짜 구번으로 나와서도 그런 역할을 보였던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여기에 더해 뭐 이강인 선수가 이건 득점 찬스 패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 네. 얼마나 위치를 잘 선점했느냐는 얘기인 건데 이강인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어쨌건 간에 바르콜라와 칼리무인도는 이제 상대팀 공격수잖아요. 최전방 공격수.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잘 들어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리그 양에서는 뭐 네. 이강인 와라 풋볼러를 이런 풋볼러라고 이게 번역기를 돌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예. 뭐 욕하는 거기서- 것 같은 그런 예. 느낌도 들고. 이강인의 또 다른 골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엘리케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강인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이다. 그는 우리 플레이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절대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심지어 등을 지고 있거나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을 때는 물론 압박 상황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도 말이다. 그는 가짜 9번이지만 더 아래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렸다. 그는 특별하다. 그는 리바운드 볼을 잡고 지적인 스트라이커처럼 골을 넣을 수 있다. 난 그의 경기를 정말 좋아한다. 그는 일관성을 보였고 패스와 슛을 할 수 있었으며 필요할 때 소유권을 유지했다. 그가 매우 완벽하면서도 올라운드한 경기를 펼쳤기에 난 매우 기쁘다라고 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현재까지 이제 뭐 공식 대회 기록을 놓고 보면은 선발 출전 4경기, 교체 출전 공식 대회는 3경기인데 네. 뭐 리그양에서는 4경기 선발 출전해가지고 3골을 넣고 있고 후스코어드 평점 7.48점 그리고 또 이제 그 패스 성공률 93%뭐 말이 되지 않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그 오른쪽 윙으로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는 거죠. 교체 투입이 2경기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이제 가짜 9번으로 한 골을 넣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스타드 렌을 상대로 처음으로 이제 헤더골을 네. 넣은 건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15골 했었지만 중에요. 근데 또 파리 생제르맹 와서 리게양 10번째 공격 포인트가 6골 4도움인 거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또 본인의 첫 번째 헤더골로 기록을 하게 돼서 예.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뜻깊은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그 어쨌건 간에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했던 게 파리 생제르맹 이적하기 전이었던 마요르카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6골 7도움이었어요. 지난 시즌 3골 4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거든요. 이번 시즌 이제 6라운드예요. 벌써 3골이에요. 6경기밖에 안 했는데 예, 지금 같은 추세면은 커리어 하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의 이제 기량에 대해서 의심할 건 없고 이제는 이번 시즌에 이제 남은 건 약간 그거 같아요. 이제 파비안 루이스 선수도 처음에는 주전이 아니었다가 이제 지난 시즌 중반부터 이제 잘하면서부터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믿고 이제 계속 이제 선발로 기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형태를 과연 이강인 선수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시즌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쨌건 뭐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 초반에는 물론 뭐 그 스타드 랭스하고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이때는 네. 이제 덴벨레 바르콜라 다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고 또 이제 하키미를 쉬게 해준다고 아예 명단 제외했다가 네. 피본 경기였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객기를 부린 거죠 한마디로. 네, 그건 좀 스타드 랭스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닌데 현재 그 리가양 4위에 있거든요. 로테이션 돌린다고 했다가 피를 봤던 경기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그래도 다 승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도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제 지로나전이라던가 스타드 랭스전에도 약간은 드러났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팽팽한 경기에서 음바페 같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확실하게 그가 나는 스코어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나마 하무스가 벤피카 시절이면 그걸 조금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무스조차도 장기 부상이어서 전반기 아웃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무스가 과연 챔피언스리그 같은 빅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난 건데. 시즌의 폼을 생각해 보면 뭐 하무스나 무한이나 근데 그래도 하무스가 더 낫긴 나았는데 그렇죠. 그거 나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무스가 갑자기 뭐 20골 넣는 공격수가 됐고 뭐 이거과는 거리가 있는 거니까. 네. 거기다가 현재 그 시즌 초반에 리그왕 그 순위 경쟁이 나름 치열해요. 상당히 모나코는 지난 시즌에도 잘했는데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요. 마르세유가 저는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점 차이가 약간 나긴 하나 그래도 뭐 이 정도 차이면 뭐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는 정도고. 거기다가 이제 그 마르세유가 데체르비 감독을 선임을 그렇죠. 하면서 이번에 조금 전력 보강도 했고 맞아요. 돈도 많이 썼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폭망하면서 네.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번 예, 시즌에는. 지난 지로나하고의 경기에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저는 그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바이언이 레버쿠젠한테 무승부를 거둘 때와는 다르게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또 그러고 나서의 일정도 만만하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그 니스도 나름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네. 니스가 스타스부르도 현재는 그래도 나름 좋은 나쁘지 모습 않은 보여주고 모습이고, 있고, 예. 예,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PSV 에인트호벤 있고 또 이제 마르세유까지. 마르세유까지 예, 더비 매치인 예. 거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랑스도 예. 있고요. 예, 랑스도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만나야 되고 네. 일정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지금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골을 많이 못 넣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파리 생제르맹은 그 득점력에 관한 걱정이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골득실도 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인 거고 몽펠리에 6대0으로 이긴 경기도 있고 그래서 득점을 못하는 팀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지로나전 이 느낌하고 랭스랑 경기할 때 그 느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라던가 기대 득점 대비 득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유력한 골잡이가 없다는 게 여기서 약간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예. 한 것 같아요. 현재 어쨌건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9번 자리거든요. 그렇죠. 9번 자리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 가짜 9번에서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줄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어느 정도는 팀의 키를 잡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자,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른 가짜 9번으로 또 어떻게 보면 유력한 또 포지션 하나를 이제 잡은 셈이 될 텐데 그렇죠. 대표팀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가짜 9번 기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홍명보 감독도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클럽하고 대표팀은 다르다. 가짜 9번은 정말 전술적인 움직임이 중요해요. 9번이 내려오면은 다른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거기서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가짜 9번은 안 넣는 이만 못하게 돼요. 왜냐면 박스 바깥에만 선수들이 그렇죠. 다 있게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대표팀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는 이선 자원들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사실 충분히 운용할 만한 그렇죠. 시도해볼 법한 네.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예, 하지만은 호흡적인 부분 이게 거기가 발 맞출 시간이 대표팀은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도 예선 무대에서 이강인 가짜 9번은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굳이 예, 도리어 찍어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9번을 세워서 반면에 이제 그 월드컵 만약에 본선에 가게 된다면은 네. 그러면은 어쨌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더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밸런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 변칙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가짜 9번을 조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포워드로 나와서 활약하는 모습까지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고 오늘은 그렇게 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알았고 TMF 2부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약간 대타로 나와서 오늘 이제 원투펀치 TMF 시간을 진행을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불러주시면 저는 기꺼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또 다음에 즐겁게 나오시게 된다면 제가 네네. 세리에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됐든 간에요.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또 함께 TMF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